중간에 경로 설정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건지 뭐 등등 뭐 요런 정도를 정보통신망 구축을 할 때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공도면 작성 시 기준 사항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도면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되겠어요? 도면 측면에서 제가 판단을 하면 축적 고려해야 되죠.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도면을 기준으로 물량 내역을 뽑아내는데 도면 축적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선로, 포설, 길이 라든지 이런 수치값들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도면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되고 심볼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볼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쪽에 설계 기준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작년에 좀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칼색이라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이 심볼을 설계 기준 연구 자료 보고서 쪽에다가 담아놨는데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한참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전화 아울렛은 RG 11잭이죠. 그렇죠?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훨씬 아울렛이 작아요. RG45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TP 케이블 꼽는 거. 이게 도면상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똑같더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심볼 같은 거는 어떻게 쓸 건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통신망이긴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LH에서 택지 개발하는 쪽에 통신망 구축하는 거 있으면 LH 표준을 갖다 써줘야 되겠죠. 설계자가. 자가망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신 담당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이런 부분도 좀 협의는 해볼 수 있을 테고요. 자, 세 번째는 타설비하고 간섭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도면이 있어요. 여기에 통신 도면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건축물로 따지면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구조물 안에 일부 뭐 전기, 설비 뭐 등등이 들어가고 통신 설비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설비하고의 간섭 부분이 없는, 얘는 설계할 때도 굉장히 고려사항이잖아요. 설계시 고려사항이기도 한데 도면 시공도면 작성을 할 때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특수공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일부 샵드로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수공정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 설명도를 그려줘야 한다. 이제 저는 시공도면 작성 시 요 네 가지 정도를 봤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괜찮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소형 스렛의 간섭 현상. 이 문제는 칠판을 좀 아껴 썼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통신에 트래픽이 증가가 되죠. 앞으로 이 현상은 지속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벌써 UHD까지 나왔는데 요즘에 뭐가 나와요? AR, 가상현실. 뭡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포켓몬고인가?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오늘 스마트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아세요? 자동차 앞유리에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거 띄우는 거?
그거 가상현실이잖아요. 현실에다가 가상을 딱 입혀놓은 거지 않습니까?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 이동통신 회사하고 그 스마트폰 제조사하고 결합해서 보통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전시회 가면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죠. 그거는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하고 비스름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에는 뭐 예비군 훈련이 이 가상현실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실제 뭐 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안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런 거. 자, MR. MR은 뭡니까? 혼합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믹스드 리얼리티. AR과 VR이 결합. 그러면 내 눈앞에 그 포켓몬을 예를 들면 포켓몬이 막 돌아다니는데 잠깐 변환 뭐 어떤 시스템을 변환하거나 하면 가상의 세계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상의 세계를 들어간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AR, VR, MR이 이 고화질하고 결합이 되면 영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SHVC 같은 고효율의 영상 압축 기술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딱 이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쓰지 말고 자 대역폭 B하고 SN이 있다라고 하면 SN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영상을 압축했으니까 이쪽하고도 결부가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복원을 하게 되면 에러 제어를 해야 되니까 SN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역폭은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동통신에서 이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대역폭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폭넓게 말씀드렸나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트래픽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셀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나온 셀이 스몰 셀이에요. 스몰 셀이 나오다 보니까 트래픽 처리량이 늘어요. 근데 그거에 수반된 문제가 생겨요. 간섭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스몰 셀이, 소형 셀이 나와서 간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다는 거죠.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셀을 줄여줘야 돼요. 셀을 줄이면 장점이 있어요. 이 스몰 셀의 장점이 뭡니까? 시설 투자비가 줄어요. 셀이 줄면 아시잖아요. 기지국 구축 비용이 줄죠. 그리고 스몰 셀이 되면서 뭐 쏜이라든지 그러니까 셀프 오르거나이징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가지 않아도 지가 나름대로 알아서 힐링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최적화하고. 그러니까 카펙스 오펙스가 일단 줄죠.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동통신의 궁극적인 목적,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된 셀 커버리지, 자원, B와 SN 내에서 최대한의 가입자를 늘리는 게 이동통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늘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 문제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계속 생길 거예요. 계속.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KICT 플랜이라고, 모바일 플랜이죠. 모바일 플랜. 여유,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주파수를 계속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 앞전에 이제 모바일 광캐토 플랜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스몰셀 정의 말씀드렸고, 장점 말씀드렸죠. 스몰셀에서의 간섭 현상 읽어보시면 되고, 간섭 해소 방안은 거기 부분 주파수를 재사용한다라든지 선택적 전력 재사용한다라든지 셀 영역을 확장시킨다라든지 간섭과 과부하 표시한다든지 컴프, 예, 협력 통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CI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선된 ICIC가 이넨시드 ICIC라고 있죠. EIC-IC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GPP 표준화, 스몰셀 동향과 시장성, 방향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다음은 스마트카의 개념, 요소 기술 및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스마트카가 도입이 되면 좋을까요? 아까 쉬었다 갔어야 되는데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는데. 예. 스마트카가 도입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직업의 한계를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너무 적어지는 거죠. 특히 이런 운전직은 비단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기차, 지하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낙 사고가 크니까.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의 대다수는 기장의 판단 미스가 크다고 해요. 실제. 그러니까 이렇듯 기술이 진일보하면 그 이면에는 동질의 양면성과 같죠.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카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 전통적인 제조업이 몰락을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스마트카를 추진하는 데가 어디예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 주자였던 구글, 예, 애플, 얘네들은 제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 강국이라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카로 진일보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정의선 부회장 세스 2017, 그러니까 전자가전박람회에 자동차 회사가 나갔다니까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의 자동차는 가전제품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에 보면 전기차 충방전을 이용해서 전기차에 충전한 에너지를 우리 집에서도 쓰고 막 이런 쉐어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자동차가 앞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한편 좀 이 정보통신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예를 들면 CITS 같은 경우 최근에 스마트카는 자동차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스마트화예요. 지가 알아서 피하고 지가 알아서 가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웨이브, V2V, V2I 이게 인프라하고 자동차하고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있다라는 건 설계, 시공, 감리라는 이런 삼박자가 같이 맞춰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발전을 보면 항상 그래요. 근본적인 기술, 자동차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 다음 이제 인프라 쪽으로 이게 확산이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스마트카의 개념, 요소 기술, 개념이야 아실 테고 요소 기술 한번 보실까요? 뒷페이지 보시면 전후방 모니터링, 측방 모니터링 이거 지금 자동차에 다 접목된 기술이에요. 그렇죠? 도로를 달리시다 보면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옆에 차가 오면은 램프가 켜지고 혹시 그런 차를 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 차는 보니까 무슨 360도 어라운드 뷰 이래가지고 달리는 중에도 키면은 주변이 보여요.
주변이. 그쵸?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엘카스인가? 지가 자동으로 차선 넘으면은 차선 안쪽으로 자동차를 넣어주고 그런 기술들. 다 새로 나온 차를 안 타시는구나. 저도 심장이 넘은 차를 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관심 깊게 이제 보시다 보면 그런 기술들을 CF에 써요. 뭐 엘카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주차 지원, 차선 이탈 경보. 이게 차선 이탈 경보가 엘카스라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구방 장애물 경보, 운전자 상태 감시. 이게 지금 요즘에 K7인가 기아 자동차 보면 운전자 상태 감시를 해서 그 계기반에 잠깐 쉬었다 가세요. 뭐 이런 걸 띄워준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BMW나 벤츠 같은 데 보면 운전자의 그 홍채를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조는지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자동차를 멈춘다라든지 아니면 핸들을 막 떨게 해서 한다라든지. 근데 이런 모든 기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현재는 스마트카가 진행 중인데 이 스마트카가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커지게 되면 인프라 쪽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버스 전용 차선 시내에 돌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가 필요하냐고요. 전용 차선을 달리는데. 예를 들면 그 트랩 같이 버스 전용 차선 밑에다가 어떤 시스템을 깔았어요. 자동차는 지가 알아서 그것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버스 기사 없어지잖아요, 직업이. 이게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하철 8호선 청계산 가는 거, 거기는 기관사 없어요. 아시죠? 이미 무인 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기관사가 없다니까요. 타보셨어요? 청계산 가보신 분? 인천 2호선도. 아, 인천 2호선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맨 끝양 앞양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서 터널 안을 보기는 쉽지가 않죠. 거기는 창문을 통해서 안에 터널이 다 보여요. 이렇듯 우리 삶의 전반에 무인화가 이미 다가와 있는 거죠. 버스라고 그거 도입 못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신문을 보면 젊은 층에서 버스 기사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몇 년 안 가서 사양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카는 참 할 얘기가 많네요.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차간 거리 제어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충돌 피해 경감 이미 기술이 도입이 돼 있어요. 배관 가변 전조등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새로 나오는 차는 보면 이게 외진도로 같은 데 달릴 때 보면은 앞에가 잘 안 보이니까 상향등 켜시죠. 그렇다가 차가 오면 하향등으로 낮추시잖아요. 이게 전자등이에요. 앞에 차가 안 온다라고 차가 지가 자동으로 센싱을 하면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앞에서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하향등으로 조정을 해줘요. 물론 옵션이죠. 요금을 더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1번부터 이 웬만한 기술들이 현재 차에 거의 도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차는 스마트카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랜저 IG인가 선전을 보면 띠디디디 하면서 차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느끼셨나요? 뭐 운전자보다 그랜저가 더 빨랐습니다. 지가 알아서 회피하거나 조향을 바꾸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V2X 웨이브에 관련된 연계 협력 제어. 자,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는 어떤 기술입니까? 지금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는 유보인가 그렇고 현대자동차는 뭐죠? 블루링크인가 뭐 있어요. 텔레링크. 그게 차를 새로 사면 2년간 무료고 2년 후에는 유료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격에서 차를 제어하는 거죠. 공조 제어. 뭐 VIP를 모시는데 한 2km 전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접속해서 내 차를 시동을 걸어 놓는 거예요. 따뜻하게.
문 열어놓고 뭐 이런 거. 시동 먼저 걸어놓고. 겨울에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보면은 미리 시동 켜가지고 히팅 시켜놓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텔레매틱스 상품으로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증강현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고가의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는 자동차 화면에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이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막 디스플레이 막 화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래하지 않을까. 자, 블랙박스. 워낙 보편적이잖아요. 자, 스마트카 보안 위험 요소는 국내 국외 하고 네트워크 통합 내부 시스템 접근 등등등 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앞선 리뷰에서 S바스가 이제 항공 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GPS 측면의 접근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지양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뒤쪽에 보시면 그거 보세요. S바스 동작 원리 5번 한번 보실까요? 정지궤도에 S바스 위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GPS 위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의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one of them. 항공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PS도 있는 거고 S바스도 있는 거고. 자, S바스 나오니까 정지궤도를 이용하는 뭐가 있었죠? 뭐 그게 S바스였나요? 예, 제가 헷갈렸네요. 뭐 G바스, S바스 해가지고 헷갈렸는데 예, 정지궤도를 이용해서 이제 보정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물론 GPS 같은 경우도 DGPS 같은 경우는 기준국을 이용해서 보정 신호를 주기는 하죠. 근데 이 GPS만 가지고는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리고 철도나 그러니까 육상교통처럼 회피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작죠. 항공은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무조건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렇다 보니까 이제 S바스를 이용해서 그런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도입 방안은 1번부터 6단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선진 기술 확보부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뭐 캣1 시험 운영 기술을 개발한다. 예,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도입 기대 효과도 보면 뭡니까? 연료비 절감, 항공기 지연 결함 편익, 항공기 사고, 위치 기반 산업 편익, 탄소 배출량 절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마지막 문제. 모바일 IP의 마이크로 이동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동성 관리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읽어 보시고 두 번째 마이크로 이동성의 등장 배경에서는 홈 에이전트와 포린 에이전트 그리고 모바일 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마이크로 이동성의 정의와 특징 3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홈 에이전트에서 포린 에이전트 그리고 모바일 로드 간에 위치 이동성을 제어하는 것이 아닌 무선 액세스망에서의 기지국 단위 페이징 단위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범위의 위치 이동성을 제어하는 기술을 모바일 IP의 마이크로 이동성이라고 한다라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특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안의 종류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셀룰러 IP와 레지어널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거 그리고 하와이에서 총 3개 정의가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지원 방안을 각각의 장단점으로 문제에서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저와 같이 오늘 1교시, 2교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한 11시 반, 2시간 정도를 봤는데요.
이어서 3, 4교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회차의 시험은 3, 4교시는 차치하더라도 1, 2교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한편으로 치우친다라든지 아니면 좀 시대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다소 아닌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다? 풀어야 한다. 이런 아주 명제가 있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일단 제가 맡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학원에서는 정규 과정하고 심화 과정 그리고 멘토링, 멘토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규 심화 쪽은 장부진 기술사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이쪽 멘토 쪽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멘토반은 아시겠지만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문제풀이 하는 과정 중에 멘토반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좀 투영해서 설명을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규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심화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걔를 체질화 시켰다면 지금 멘토 쪽에서는 주로 하는 내용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이 기술이 어떻게 나왔니?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 자, 가장 중요한 거. 기술사 시험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뭡니까? 이게 아마 기술사 시험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저는 보는데요. 머리는요, 단지 생각만 하셔야 돼요. 기술사 시험을 쓰지 않고 합격하신 분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술사 시험은 무조건 써야 합니다. 그렇죠? 멘토반의 가장 핵심 역량은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이냐를 한번 배워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규와 심화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멘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토반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시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정규, 심화, 멘토반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향점이 틀리다는 거죠. 지향점이.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 치우쳤다면 멘토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써서 합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멘토 딱 그거잖아요. 멘토링을 받는 분들을 멘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멘토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멘티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how, what에 대한 부분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에, 본인의 기저에 쫙 깔려있는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반은 저희가 보통 오전 10시 시작을 해서요. 커리큘럼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와서 시험도 보시고, 시험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의 및 멘토링도 하고, 오후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해요. 꽤 오랜 시간을 하죠. 오랜 시간을 하는데, 와서 직접 이제 모의고사도 보시고, 주중에 스터디를 내드려요. 스터디에 대해서 학습을 해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쉐어링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6개월에 총 2회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 시험은 예전에는 멘토반만 봤지만 다시 이제 그 장기술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반 심화반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와서 돈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학원 공지를 확인하셨다가 모의고사 공지가 뜨면 와서 모의고사를 보세요. 보시면은 바로 당일날 채점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보신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매주 이제 신기술, 기술 동향, 그리고 이슈사항,